2008년 금융위기, 다들 기억하시죠? 그 이후로 우리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이젠 정말 모두를 위한 게 아닌 걸까? 하는 생각이죠. 오늘 이 근본적인 질문, 과연 자본주의가 정말 길을 잃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자본주의의 미래처럼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온통 자본주의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던 시대에서 생존을 걱정하는 시대로 바뀐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문제의 뿌리를 찾으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그 뒤에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터져 나왔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들이 아니었어요. 자본주의 시스템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대중의 분노가 폭발한 아주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아, 이 시스템은 소수만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이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호철 교수의 분석을 보면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자본과 노동이 정말 치열하게 싸우던 야만의 시대가 있었고요.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서로 양보하는 대타협이 이뤄지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자본주의의 황금기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딱 등장하면서 이 균형이 와르르 무너져요. 결국 부가 극소수에게만 쏠리는 1대 99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자유주의가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시장에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거의 맹신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웬만하면 간섭하지 말고 모든 걸 시장에 맡겨두면 알아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는 믿음.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소득 불평등이 정말 극심해지면서 돈이 전부 최상위층으로 쏠렸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역설이 발생하는데요. 사실 부자들보다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소비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부가 한쪽으로만 몰리면 경제 전체의 수요, 즉 물건을 사려는 힘이 오히려 줄어드는 모순이 생기는 거죠. 결국 지금의 위기는 어떤 외부 충격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이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 때문에 시작된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왜 위기인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사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나라마다 굉장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자본주의라고 말하지만 사실 미국식 자본주의랑 독일식 자본주의는 작동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바로 이 차이를 아는 게 핵심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 즉 LMA입니다. 여긴 모든 걸 시장 경쟁과 딱딱한 계약서로 해결하죠. 반면에 독일이나 일본 같은 조정시장 경제, CME는 기업들끼리의 협력이나 비공식적인 합의 같은 시장 밖의 요소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나라들이 이 두 모델 사이에서 어디쯤에 있는지 딱 보이죠? 미국은 조정지수가 0.00, 그러니까 완전한 LME의 끝에 있고요. 오스트리아나 독일은 거의 1.00에 가깝죠. CME의 특징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결코 하나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우리 이야기, 바로 한국으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스펙트럼에서 어디쯤에 있고 또 어떤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 자본주의의 심장부에는 누가 있죠? 네, 바로 재벌입니다. 가족 중심의 소유구조, 그리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 이런 특징들 때문에 한국은 LM이나 CME,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주 독특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게 한국 경제의 작동 원리를 담은 설계도 같은 겁니다.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모든 건 왼쪽 위에 있는 도급 구조, 즉 재벌 중심의 하청 시스템에서 시작돼요. 재벌 대기업이 수많은 협력업체에 일을 주면서 위험이나 비용을 밖으로 떠넘기는 거죠. 이 구조가 바로 왼쪽 아래에 분단된 노동시장을 만듭니다.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은 안정적인 성 안에 머물게 되고 나머지 대다수는 불안정한 성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결국 그림 가운데에 있는 결론, 기업 간 고용관계의 격차 확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 사회 불평등이 만들어지는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핵심만 딱 정리해 볼게요. 한국의 노동 시스템은 소수만 성 안으로 들여보내고 대다수는 성 밖에 두는 일종의 배제적 포섭 구조라는 겁니다. 재벌 정규직이라는 작은 성체 안은 안전하게 보호받지만 그 성 밖은 무한 경쟁과 불안에 노출되어 있죠. 우리가 왜 그토록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구조 안에 숨어 있는 셈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당연히 불평등을 키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 발전까지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의 구조까지 진단해 봤으니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할까요? 대안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정용덕 교수의 이 말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정부가 더 나서야 한다, 아니면 시장에 더 맡겨야 한다는 식의 낡은 싸움으로는 지금의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제3의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겁니다. 돈은 국경 없이 전 세계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이걸 통제해야 할 정치 시스템은 여전히 각각의 나라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경제는 글로벌한데 정치는 국가적이다. 이 어긋남이 문제 해결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넘어 우리 시민사회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협력 구조를 만들자는 이야기죠. 끝없는 성장만을 쫓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생각하는 가치의 전환도 꼭 필요하고요. 자, 시장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고 국가는 글로벌 경제를 통제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 다음 시대를 열어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